작년, 재작년, 그리고 2019년부터 저희가 방송했을 때부터 분양이 마냥 좋지만은 않다. 지금 분양가에 거품이 많이 끼어있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드렸었죠. 그리고 여러가지 말씀을 드렸지만요. 우리나라가 DSR 적용이 굉장히 늦은데 바젤3의 DSR 적용이 될 시기가 오고 있다. 그리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 어긋나긴 했지만 세계적으로 긴축 장세에 들어가고 있다. 인제 와서 왜 집값이 떨어지지? 미국에서 금리를 올려서 미국에서 긴축을 하니까 지금부터가 긴축 장세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실질적으로 긴축 장세는요. 미국에서 2015년부터 시작을 했다. 다만 미국에서는 2015년부터 금리를 올려가면서 유동성을 조금씩 회수하려고 했고 그걸로 부족해서 2017년부터 진짜로 긴축했죠. 테이퍼링을 시작을 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에서는 무슨 상황이 있었느냐? 2014년 말부터 부동산으로 경기를 부양하려고 했었죠. 그래서 2014년 7월에 빚내서 집사라는 토이노믹스 정책과 재건축에 대한 유례 없는 완화. 외국 같은 경우는요, 재건축을 무슨 30년, 40년 만에 하냐. 그렇게 재건축을 해야 되는, 재건축으로 공급해야 한다. 이런 상황이 아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재건축에 대한 엄청난 혜택을 줬죠. 연한 완화를 하고, 분양가 상한제를 없애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없애고, 재건축하는 사람들은 합법적으로 다주택자가 될 수 있도록 3주택까지 허용을 했다. 부동산 가격은 올랐지만 사실 부동산으로 경기 부양하는 건 좋지가 않죠. 선례가 두 번이나 있었어요. 첫 번째 90년대 일본의 부동산 버블. 주식도 버블이고 이런 것들도 있지만요. 자산 버블이었죠. 확실히. 그리고 2008년에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그 당시에 유동성으로 부동산을 부양하면서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죠. 하지만 문제는 커졌다. 그런 상황에서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나온 게 바젤 협약들이죠. 일본의 부동산 버블은요, 바젤 1으로 꺼졌죠. 그 다음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터지고 이런 사태를 다시 만들지 않기 위해서 시행이 된 것이 바젤 3였다. 그 바젤 3에서 가계액에 들어가는 핵심 중에 하나는 DSR이었고 그래서 외국은 DSR이 적용이 됐지만 우리나라는 적용이 안 됐다. 그것은 MB 정부 말년 때부터 바젤 3를 적용을 한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 바젤 3를 적용을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도 제대로 적용되지는 않았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도 바젤 3가 계속 적용이 된다는 이야기들이 있었고 그것들이 적용이 되면서 집값에 영향을 크게 미칠 것이다. 지금요, 금리 인상 때문에 집값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물론 영향은 있죠. 그런데 금리 인상보다 더 위험했던 것이 DSR이다. 거품이 없는 상황에선 금리 인상이 더 위험해요. 그런데 거품이 많이 낀 상황이에요. 작년 말 기준 DSR이 47.6%라고 했죠. 저금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는 것은요, 이미 소득에 비해서 대출이 굉장히 높았다. 그러니까 GDP 대비 가계대출이요, 세계 1위고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전세라는 사적 대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제외하고도 세계 1위인데 그것까지 넣으면 세계 2위와의 차이는 2배, 3배 벌어진다. 그 정도로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심각해요. 그래서 계속 경고를 드렸던 거죠. 긴축 장세가 왔다. 코로나가 터졌어요. 금리를 인하하고 양적 완화를 하죠. 그때도 저희는 뭐라고 그랬어요? 오래 갈 수가 없다. 그런데 다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까 라이트하우스가 그렇게 이야기한다가 아니라 저희는 계속 가계부채 경고, 그 다음에 세계적인 긴축 경고를 했었어요. 그리고 바젤3 적용되면은 우리나라는 대출 많이 풀었던 것들 굉장히 위험해질 것이다. 다 그대로 일어나고 있죠. 상황이 그렇게 바뀌었다? 작년 말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에서는 23년이나 돼야 금리를 올린다고 그랬죠. 근데 저희는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요, 우리나라가 선제적 금리 인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안하다고 그랬죠. 미국이랑 금리 역전 위험하다 그랬죠. 결국은 금리 역전됐죠. 미국에서 긴축이 강해질 거다. 다 이야기했던 부분이죠. 환율 폭등할 거다. 그러면요, 너네가 이야기했는데도 부동산이 한 2, 3년 더 올랐다. 2년 더 올랐죠? 2년 반 정도. 작년 하반기부터 사실은 침체되고 있었으니까 변수에 의해서 그렇게 됐지만 경제 상황이 돌아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맞췄죠. 그리고 그게 이제 부동산에 영향을 주는 거고 코로나로 인해서 연장됐을 뿐이지 위험이 없어진 건 아니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오히려 위험이 커진 상황이죠. 그러니까 위험하다. 분양가도요, 로또라고 하지만 사실은 로또가 아니다. 그런 말씀 많이 드렸는데 그때 막 열심히 분양 로또도 하고 받으셨던 분들 지금 어때요? 그때 분양 받으셨던 분들이 이제 슬슬 입주 시장에 들어올 텐데 그래서 그때 막 분양 잘 된다고 이 와중에 막 100대1 청약 이런 이야기도 아직도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입주장 어때요? 입주 대란이 나고 있다. 전세 대란은 무슨? 잔금 대란이 나고 있죠. 역전세 대란이 나고 있고. 그러니까요, 그 인식을 버려야 돼요. 경제를 많이 안 보신 분들은요, 본인이 경제에 입문했을 시기를 중심으로 생각을 한다. 예를 들어서
2020년에 코로나 터지면서요. 그때부터 영끌 패닉바잉 이야기가 굉장히 심각했었죠. 그러면 그때 들어가셨던 분들은 그 전에 2017년, 2018년 이때 집값이 계속 올라가는데 이게 당연한 건 줄 알아요. 원래 집값은 이렇게 오르는 거다. 근데 원래 집값은 그렇게 오르지 않아요. 특히 상승론자들 유튜브나 그 다음에 뭐 전문가나 작자들 보시면요. 전문가나 작자들은 크게 세 부류로 나뉩니다. 첫 번째 뭐예요? 건설사와 커넥션이 있는 이해관계자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커넥션이 없어 보이는 듯 하지만 어느 정도 연결관계가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뒤늦게 들어온 사람들. 그래서 첫 번째 유형 부동산 교수라든가 건땡년 뭐 주땡년 뭐 연구소들 보면요. 다 어때요? 그 사람들은 예전에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집값은 계속 오른다고 그랬어요. 내년에 오른다, 내년에 오른다, 내년에 오른다, 내년에 또 오른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유형은요. 글로벌 금융위기 때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때 오른다고 조장했다가 지금 남아있는 사람은요. 아기, 베어, 뚜루루 밖에 없어요. 그때 올렸던 글들 다 지금 차단해놓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유형들. 특히 이런 유형들을 유튜브 많이 하죠. 상승장에 들어왔어요.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집값은 무조건 오르는 장인 것 같아요. 그게 얼마나 경제 위기를 초래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과거 떨어졌다. 이런 부분들은 본인이 안 겪어봤으니까 모르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지금 집값보다 싸니까 로또 분양이다. 그 로또들이 어떻게 됐어요? 로또는 보통 뭐라고 그랬어요? 로또 해보신 분들 많을 텐데 로또 해가지고 1등 되신 분들 얼마나 있어요? 하다못해 2등, 3등. 제 대학 동기 중에서 로또 3등 되게 많이 해본 친구 있어요. 로또 3등만 한 대여섯 번 정도 한 친구 있는데요. 어떻게 그렇게 많이 했냐? 그만큼 돈을 많이 쓰니까. 일주일에 한 5만원씩 로또 하니까. 그러니까 로또 3등은 많이 했는데 실질적으로 들어간 돈이 두세 배 더 된다. 그런데도 로또 하고 있었어요. 특히 똘똘한 채 이야기 많이 했었죠. 강남은 무조건 돈 번다. 강남 같은 경우 뭐 10억 로또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했었죠. 비록 도시형 생활 주택이지만요. 17억, 18억, 평당 7,990만원. 당시에 그랬었죠. 서초의 집값이 평당 억인데 7,990만원이면 20% 로또죠. 근데 어때요? 입주율이 20% 수준이고 40%는요. 위약금 물고 차라리 해지하겠다. 똘똘한 채인데. 보면 어때요? 분양이 17억 1천이었는데 지금 호가가 12억 8천이에요. 전세 놓는다. 입주가 내가 입주를 못해요. 방법은 한 가지죠. 전세 놓고 자금 마련한다. 근데 전세가 6억 8천이에요. 근데 안 들어와요. 이렇게 되는 이유는요. 말씀드린 대로 금리 올라간 거 있어요. DSR 진행된 거 있죠. 일단 DSR이 먼저죠. DSR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미입주 사유 보면 1등이 뭐예요? 기존주택 매각 지연. 이거는요. 분양시장보다 매매시장이 침체되었기 때문에 나오는 거죠. 두 번째 세입자 위약부. 전세시장도 침체되었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잔금대출 위약부. 이 세 가지가 핵심이죠. 지금 부동산 시장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죠. 집이 팔리지 않는다. 집이 팔리지 않는 이유는 대출이 안 나오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전세를 내놓자니 전세도 지금 역전세 대란이다. 이게 지금 상황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죠. 그리고 금리도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3%인데요. 문제는 11월에 3.5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이죠. 내년엔 더 올라갈 거예요. 핵심은요. 저렇게 된 것보다 수요가 없어졌기 때문이죠. 공급 부족이란 말을 많이 했는데 공급 부족이기 때문에 특히 인기가 있는 신축은 무조건 가격이 올라갈 것인데 지금 상황에서도 로또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요. 주변 집이 10억인데 7억에 분양이 돼요. 그러면 요 3억은 안전마진이라고 그랬죠. 안전마진이라는 건 이 돈 절대 손에 안 본다는 이야기예요. 10억보다 더 올라갈 건데 안전마진이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공급 부족이면은 수요 과잉이죠. 수요가 없어지면은 공급 부족은요? 공급 과잉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입주가 가장 적은 2022년에 집값이 떨어지는 거다. 금리가 올랐기 때문이라고요? 그렇게 이야기하기는 쉽지가 않죠. 왜? 올해 상반기에는요. 작년에 두 차례 올렸기 때문에 기준금리 1%로 매우 낮았어요. 그런데 서울 아파트의 거래량은요.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그때부터 안 나오기 시작했죠. 금리가 더 오르지 않았더라도 이미 DSR에 막혀서 수요는 완전히 사라진 상황이었다. 금리는 더 가속화시킬 뿐이죠. 무리하게 집 산 사람들은 더 힘들어지고 투자용으로 사는 사람들도요. 안전자산으로 옮기는 게 수익률이 더 좋죠. 그러니까 내놓게 되는 거고 금리가 올라가면은 수요가 떨어질 걸 아니까 내놓게 만드는 거고 그 다음에 살 수 있는 사람들은 DSR 한도가 더 줄어드니까 문제가 되는 거고 이거는 가속화 요인이지 핵심은 DSR부터였죠. 그래서요. 공급 부족이란 말은 거짓이었다. 이거는 공포 수요 때문에 공급이 부족했던 것처럼 보였던 거예요. 이게 공포 수요였죠. 영끌, 패닉바잉. 벼락거지 되지 않기 위해서 당장 사라. 공포에 몰려서 사는 사람들이 공포 수요였는데 공포 수요 빠지고 나니까 공급 부족이 아니었죠. 5, 6년 더 간다. 2, 3년 뒤까지 집값 상승이 지속될 것. 말도 안 되는 소리였죠. 저희는 공급 부족 아니라고 예전부터 계속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걸 믿지 않고 공포 수요로 뛰어든 패닉 바잉했던 사람들이 문제였던 거지. 입주율 지금 이제 떨어지고 있죠. 작년 하반기부터 입주율은 쭉쭉 떨어지고 있다. 전국, 지방, 수도권, 서울 다 떨어지고 있다. 이미
그때 침체했던 시기만큼 떨어져 가고 있고 앞으로도 한참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 거래가 안 되죠? 전세 가격이 떨어지고 있죠? 그 다음에 대출이 안 나오고 있으니까. 그 세 가지 영향이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터지고 있다. 그러니까 매물이 늘어나죠. 매물이 늘어나는 것 자체가 공급 과잉이란 거예요. 입주 아파트는요, 전체 주택수의 5%도 안 된다. 그러면 기존 주택이 핵심인데 기존 주택에서 매물이 늘어난다는 게 공급 과잉이고요. 매물이 급격히 줄어든 게 공급 부족이에요. 근데 급격히 늘어났는데 급격히는 안 줄죠. 여기는 급격히 늘어난 상황에서 멈추고, 특히 이야기한 게 공급 부족은요, 투기 수요를 보시면 안 돼요. 가수요는 핵심이 아니에요. 핵심은 실수요인데 실수요들이 사는, 전월세는 가수요들이 안 들어오죠. 내가 시세 차익을 벌기 위해서 내가 5억 전세로 들어가면은 이게 나한테 8억이 돼서 돌아올 거야. 월세를 100만원씩 내면은 이게 적금처럼 모여서 이자 붙어서 돌아올 거야. 이런 거 아니죠. 전월세는 무조건 실수요예요. 거기에 대출을 집어넣게 되면은 거품이 낀다는 거지 실수요가 아니란 건 아니다. 그러면 실수요가 핵심인 전월세 시장에서 매물이 계속 쌓인다? 이거는 공급 과잉이란 뜻이에요. 하락폭이 점점 더 가속화되고 있죠. 특히 언제부터? 7월까지는 그래도 그럭저럭 하다가 8월부터 급격히 꺾이죠. 왜? 공급 부족 이야기하면서 공급 부족 플러스 임대차 3법 퓨전해서 뭐 나오는 거예요? 전세 대란. 그래서 8월부터 전세 대란이 난다. 전세 대란이 나면 전세가가 오르니까 다주택자들은 매물 내놓지 않고 임대료 올리면서 버티면 되는 거 아니에요? 다시 상승장이 올 때까지. 무주택자들은요, 전세 가격이 오르니까 무리를 해서라도 내 집 마련하려고 하겠죠. 영끌한 사람들이요, 팔고 전세 가자니 전세 가격이 만만치가 않아요. 전세 가격이 계속 오를 것 같고. 그러니까 팔지도 않고 어떻게든 버틸 거다, 이런 식으로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막상 8월에 전세 대란 없으니까 급격히 매매 가격도 떨어지고, 전세 가격은 말할 것도 없이 8월 전세 대란이 아니었다. 왜냐면 8월에 전세 대란이 날 수가 없으니까. 매물이 줄어요? 임대차 만료 매물들이 나오죠. 매물이 갑자기 급작스럽게 풀려요. 수요가 늘어요? 수요는 줄죠. 금리가 올라가면서. 그러니까 역전세 대란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전세 대란이 났던 것도 임대차법 때문이 아니라 금리 때문이었는데,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데 어떻게 전세 대란이 나느냐, 이거는요 계속 이야기를 했었던 거였어요. 금리 올라가면서부터. 8월 전세 대란 이야기하는 인간들 말 바꾸고 있죠. 처음엔 뭐라 그래요? 8월에 전세가 폭등할 거다. 그러다가 8월 가까이 오니까 신규 계약의 갱신 계약보다 높기 때문에 전세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전세 대란이다. 그런데 2년 전보다 낮은 전세 가격이 나오고 있어요. 이제 뭐라 그래요? 월세 대란이다. 슬금슬금 말 바꾸고 있죠. 월세 대란도 말이 안 된다. 그것도 금방 사라질 수밖에 없다. 지금 월세 대란 이야기하고 있죠. 월세 대란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전세 대란이 안 터졌는데 무슨 전세 대란 이어요? 월세 대란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왜 월세 대란이 날 수가 없어요? 지금 월세 대란은 월세 대란이 아니라 반전세 등 전세에 가까우면서 계산은 월세로 되는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월세 대란처럼 보이는 거지. 전세를 못 살던 사람들이 그대로 월세 사는데 전세 살던 사람들이 월세로 돌아와요. 당연히 기존 월세보다는 비싼 계약이 많아지겠죠. 그러니까 월세 대란처럼 보이는 것일 뿐이고, 이것도 오래 갈 수가 없죠. 왜? 전세가가 떨어지는데 내가 왜 이 가격을 주고 월세를 살아야 돼? 저기서 전세 살면 월세를 오히려 준다는데 나한테. 그런데도 지금 분양 받아야 돼요? 상승론자 말할 것도 없이 시장 바뀌니까 갈아탄 사람들, 혹은 아직도 상승이다, 신분 상승의 기회다, 무조건 집사하는 인간들 역시 마찬가지고, 이 사람들은 왜 그래요? 예전부터 화재 수리나 이런 경고 때문에 2018년 이때부터 경고했던 사람들은 적어도 그 사람들 지금 분양 받으라고 말할 거면은 나는 그냥 시류에 휩쓸려서 이야기했던 사람입니다 라고 인정을 해야죠. 그때 집값보다 지금 분양가가 높은데 분양이 기회예요? 결론 뭐예요? 입주 대란은 이어진다. 언제까지요? 매매 거래량이 살아나면서 전세 가격이 올라가고 이렇게 될 때까지. 대출이 풀리고. 이 중에서 가능성이 있는 건요, 얘 안 되고 얘 안 되고 요거밖에 없어요. 근데 가격이 떨어지면서 거래량이 상승한다? 이건 의미 없죠. 그러니까 지금 분양 받을 때다 아니다? 분양 받을 때 아니다. 그럼 언제 분양 받아야 돼요? 앞으로 할인 분양 나오는 거 그런 것들 주시면 됩니다. 청약통장까지 쓰실 필요 없잖아요. 마지막으로 건설사 배불려주지 말고 기다리시면은 정상적인 가격에 분양 될 것이고, 기존의 높은 가격도요 정상적인 가격으로 떨어져서 나올 거다. 그거 기다리시면 된다. 내 집 마련이요 급하면 손해입니다. 급하지 않고 시장을 잘 판단해서 내 수십 년치 연봉을 아껴서 들어가는 것이 최선이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